퇴사할 때 어떤 서류를 챙겨야 되는지, 퇴사 면담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회사에선 알려주는 분들이 없으시죠? 저는 22년 9월에 퇴사를 했는데 지나고 나서 알게 됐지만 퇴사할 때 챙겨야 되는 것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걸 몰랐던 저는 퇴사한 다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저처럼 퇴사는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퇴사하기 전 챙겨야 되는 11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는 퇴사하기 전에 챙겨야 되는 서류를 미리미리 챙기세요. 첫 번째는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발음도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내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연말정산할 때, 이직할 때, 대출 받을 때 주로 쓰이는데 인사팀을 통해서 요청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벌써 퇴사를 하셨거나 인사팀한테 이것까지 요청하기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회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에서 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서 신청,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조회 항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퇴직금 정산 내역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퇴직금이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예요. 사실 우리는 퇴직금을 퇴사한 다음에 받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어련히 뭐 알아서 좋겠지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퇴사를 하게 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10,000원, 20,000원이 정말로 소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블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사팀이랑 퇴사 면담할 때 퇴직금 지급 명세서, 퇴직 원천징수 영수증 이 두 가지를 개인 메일로 전달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이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필요시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력재직 증명서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는지 증명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직하는 회사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때 사용이 되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쓰일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미리 꼭 받아 놓으시고요. 보통 발급일로부터 한 달 동안 유효하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퇴직 증명서입니다. 퇴사한 다음에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제출할 때 사용하는 서류인데 이직을 바로 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뭐 필요가 없긴 해요. 필요에 따라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다 보니까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이직도 아니고 대상자도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 굳이 필요는 없었었는데 이 서류는 회사에서만 받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받아 놓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물론 이 서류들을 인사팀에 친한 분들이 많으시면은 언제든지 요청이 가능하시겠지만 담당자가 바뀌거나 요청을 해도 좀 한참 후에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사 전에 필요할 것 같은 서류들을 미리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퇴사한 다음에 불필요한 데 에너지 쓰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건강보험 피보양자 신청이에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퇴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돼요. 자동 전환이 되는데 이 지역가입자가 더 비싸기 때문에 가족 중에 직장을 다니시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으로 나를 피보양자 신청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보양자 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전자가족 관계등록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 PDF로 받으신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피보양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23년 기준으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니까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고요. 세 번째로 퇴사하기 전에 대출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용대출을 받으실 텐데 대출을 받기 위해선 내가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재직증명서와 내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아니 지금 금리도 높은데 내가 굳이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람 일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퇴사를 한 다음에 벌이가 없는데 가족들 중 누가 아프다거나 내가 사고가 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리 좀 여유 자금을 확보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퇴사를 한 다음 프리랜서를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우리가 직장 안에 있을 때보다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져서 그래요. 요즘은 은행 어플로도 대출을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퇴사하기 전에 미리 챙겨 놓으세요. 네 번째는 퇴사 통보를 언제 할지 고민이 많이 드실 텐데 한 달 전에 하세요. 사실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를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실 수 있는데 보통 대부분 회사에 한 달 전 통보가 내규로 잡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원활한 퇴사를 위해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달이 적합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너무 일찍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홍보실에서 유튜브를 담당했기 때문에 대체자를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만약에 퇴사 직전까지 대체자를 못 찾게 되면 팀에 피해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3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고 면담을 신청했는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미리부터 퇴사 면담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좀 많이 애매해지고 너무 급하게 1,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하게 된다면 후임자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퇴사가
퇴사가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한 달 전에 퇴사 통보 깔끔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퇴사 면담 요청을 누구한테 해야 될지가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 바로 위에 선임이나 아니면 파트장한테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처리가 됩니다. 사실 퇴사 면담을 누구랑 해야 될지가 가장 좀 난감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내 위에 상사들과 조금이라도 틀어졌다고 한다면 좀 더 고민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인사팀으로 바로 메일을 보내거나 연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더 꼬입니다. 퇴사 직전까지 팀 내에서 모난돌 취급 받으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만약 다른 분들이 사무실에 같이 있어서 퇴사 면담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메신저로 먼저 얼굴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라고 보내세요. 보내시고 아무도 없는 회의실이나 카페에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날 출근하니까 너 퇴사해? 이렇게 아침 인사처럼 말씀을 다른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최초 보고를 하게 되면 파트장에서 팀장으로 인사팀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팀이 아닌 팀 내의 상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퇴사 면담할 때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희망 퇴사일을 내 마음속에 꼭 고정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현혹되지 않을, 흔들리지 않을 퇴사 마지노선을 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퇴사일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잡을 거예요. 뭐 6개월만 더 해달라, 1년만 더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잡을 겁니다. 퇴사까지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 사업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가족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퇴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퇴사일을 짚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퇴사 면담할 때 어떻게 말해야지 내 퇴사가 설득력이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보고하는 거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퇴사를 해도 될지 안 될지 허락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퇴사 면담을 하세요.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절대 잡히시면 안 돼요. 열의 아홉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곡과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 생기는 비효율, 뭐 새로운 사람을 교육하고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면담을 여러 번 했는데 면담할 때마다 듣는 소리가 너 나가서 이 정도 연봉 못 받는다. 나가면 지옥이다. 결국 존버가 이기는 거다. 1년 2년 더 해봐라. 편해진다. 이런 소리만 계속 들으니까 내가 진짜 내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나의 행복, 내 인생을 걱정해서 하기보다는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은 내 선택이고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로 인사팀이랑 면담할 때 체크해야 될 게 정말 중요한데 팀 면담과 다르게 인사팀과의 퇴사 면담은 세부적인 퇴사 일정과 관련해서 조율하게 되실 거예요. 이때 여러분 정확하게 남은 연차가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면담을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전산상에 표시되지 않았던 누락된 연차가 9개가 있더라고요. 21년도에 사용 안 해서 넘어온 연차까지 포함하면 25개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연차의 개수가 픽스가 나시면 내가 연차를 다 소진한 다음에 퇴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연차 수당을 받고 나오는 게 나한테 이득일지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월마다 기본 연봉과 성과 연봉이 같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일 이후에 퇴사를 하면 기본급과 성과급이 같이 들어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13일에 퇴사를 하면 13일치에 기본급만 들어오지만 16일에 퇴사하면 기본급과 성과 연봉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부분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명절 떡값이나 휴가비, PS, 창립기념일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셔서 내가 최대한 많이 챙겨갈 수 있는 일정으로 조율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월급 이외에 약 2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고 나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퇴사 준비를 하게 되면 인사팀에 요청해야 될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귀찮으면 어떡하지? 뭐라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게 업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차피 나가는 마당에 내가 챙겨야 할 거 명확하게 챙기고 나가자고요. 이렇게 퇴사 일정을 조율하고 정한 내용들을 인사팀에 메일로 남겨놓는 것도 추후에 내가 이슈가 생겨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게 만드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들의 업무 내용을 인수인계로 남겨놓는 거예요. 퇴사 후에 이전 직장에서 연락 오는 것만큼 최악의 상황이 있을까요? 그런 걸 방지하고자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문서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월별 워크 플로우부터 정산 일정, 업무 내용 등 누가 와도 이걸 보면 내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세요. 다른 팀이나 아니면 다른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직무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의 정보를 남겨주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이 업무가 담당자가 바뀔 예정이라는 말까지 해놓는다면 최고의 인수인계가 되겠죠. 깔끔하게 인수인계 하시고 이전 회사와의 불필요한 연락 털어버리시죠. 아홉 번째로 내 포트폴리오와 경력을 정리하세요. 퇴사 후에는 내부 문서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부터 정리하고 챙기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만들어낸 자료와 성과들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수치화를 시키세요.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취업하다 보니까 꽤나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월별로 했던 굵직한 일들을 리스트업을 하시고 대외적으로 활용 가능한 이미지들을 모으시고 포트폴리오에 업데이트 시키세요. 퇴사하고 나면 무슨 잘 기억도 안 나요. 내가 한 건데 그걸 내 커리어로 활용을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으니까 꼭 미리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10번째로 퇴사하기 전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먼저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퇴사하기 3개월 전부터 제가 나가서 하려고 하는 유튜브 가르치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했어요. 미리부터 시장 조사랑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퇴사한 다음에 훨씬 더 수월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더라고요. 퇴사를 하시면 느끼시겠지만 회사를 다닐 때와 전혀 다른 종류의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이때 퇴사하기 전에 미리부터 사이드 프로젝트로 경험을 하시고 시행착오를 겪으신다면 퇴사하고 더 빠르게 자리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영향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잖아요. SNS 계정을 만드시고 퇴사 후에 나의 성장 스토리와 내가 하려는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SNS에 사소하게 올려보세요. 내 걸 누가 봐, 내 걸 누가 궁금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시작을 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벌써 인스타그램 14,000명의 팔로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 정말 생각도 못한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플랫폼을 정하시고 사소한 내용부터 공유하기 시작해보세요. 스노우볼링처럼 굴려보세요. 분명히 가치가 배가 돼서 여러분들께 돌아올 거예요. 11번째는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정말 친했던 분들이랑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커리어, 경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기회랑 운은 사람으로부터 오잖아요. 저만 해도 퇴사한 다음에 유튜브 관련된 콘텐츠를 기획하다 보니까 친하게 지냈던 회사 선배들이 관련 직종의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이어주기 위해서 종종 연락이 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이어질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보다 중요한 끝인상 꼭 마무리 잘 하시고 챙길 거 챙기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퇴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퇴준생 분들이실 텐데 제가 먼저 경험한 퇴사 후의 삶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퇴사 1개월 차에는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기쁜 것도 잠시였어요. 소득도 없고 소속도 없다 보니까 한없이 불안합니다. 퇴사 2개월 차에는 본격적으로 SNS를 시작하게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와 관련된 퇴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SNS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퇴사 3개월 차에 조금씩 반응이 생기기 시작해요. 팔로워가 올라가고 구독자가 올라가면서 이 길에서 정말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조금의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퇴사 4개월 차에 이를 바탕으로 알바와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아닌 온전히 내 힘으로 번 첫 번째 수익 100만 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물론 대기업의 연봉이랑 비교했을 때는 모자란 금액을 벌고 있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는 데에서 오는 만족감은 어마어마합니다. 퇴사하시면 분명히 초조하고 불안하실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나만 이렇게 불안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똑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이 불안감을 아무것도 안 하느냐, 추진력으로 무언가를 시도하냐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인데 보이는 데까지만 가라. 그러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보이지도 않는 너무 먼 곳을 바라보는 것보다 보이는 데까지만 가면은 새로운 길이 보이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저는 지금 회사를 벗어나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퇴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나다운 라이프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저랑 같이 만들어 나가봐요. 어차피 내 인생의 정답은 나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순. 여러분 구독을 하시면 가장 빨리 가장 먼저 저의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